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5일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중과 그 한국민주화운동 제5부 유신체제 하의 김대중인데요. 이거 뽑다 보니까 자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 속도를 빨리 해서 하도록 하고, 한통년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오늘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음번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그 재판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번으로 미뤘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또 사정이 있어서 녹화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5부고 이제 나머지 6, 7, 8부가 남겠습니다. 김대중을 구출하다. 이제 잡혀온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오사카뿐만 아니라 뭐 도쿄에서도 열리고 뭐 교토에서도 열리고 나고야에서도 열리고 다 김대중 대통령을 구출하다. 요 힘이 그 한민통 한통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대중 구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얼른 김대중 대통령의 책 독재와 나의 투쟁이 그 직전에 나왔었는데 그거 그 선정 광고 들어가고 이렇게 김대중 선생을 구출하며 본국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을 지원하는 제일한국의 민중대회. 제목이 길죠. 이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나는 김대중 구출, 또 하나는 한국에서 김대중이 납치되어 온 다음에 신학기 시작하고 73년 10월 2일 서울대 물리대의 그 데모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유신 투쟁이 일어났거든요. 유신 이후에는 이제 조용해졌었다가 본격적으로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이제 벌어지니까 일본에서도 거기에 연대한다는 그 두 가지 뜻을 분명히 해서 아마 이제 그 플래카드 만들어 놓고 그 플래카드를 계속 쓰면서 집회를 해서 사진들이 설명을 봐야 이제 무슨 날 거다 알 수 있고 다 똑같습니다. 뭐 일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시카고에서는 또 워싱턴에서는 이렇게 차장 시위를 또 대대적으로 했네요. 예. 그래서 요 사진, 요 사진이 여러 장이 있는데 거의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태극기와 김대중 대통령 사진을 걸고 플래카드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늘리고 위에 가로로 된 거는 김대중 선생을 구출하며 본국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을 지원하는 제일한국의 민중대회. 그래서 1차 대회, 2차 대회, 3차 대회 뭐 이걸 계속 열면서 김대중 씨 원상 회복을 요구하다. 원상 회복은 일본에 돌아올 수 있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뭐 일본에 다시 왔다가 뭐 그다음에 그 영국 귀국을 하는 것도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일단 김대중을 원상 회복시켜라. 일본에서는 이제 강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뭐 관서지방의 세동포는 여권을 찢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정부의 납치 행각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와 또 적개심과 창피함. 그래서 이게 납치 사건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 일본이 한국인을 납치해 간 게 있죠. 일제.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김대중을 납치한 게 있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 두 가지는 다 거의 지워져 버리고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해 간 거. 뭐 이제 그렇게 그 납치의 역사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제 그렇게 한반도 일본 열도를 둘러싸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그 남한이 납치 국가로 그 몰려서 그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거 사태를 수습하려고 김정필 총리가 저 방위를 해서 일본에 가서 이제 일종의 일본에서는 진사사절, 사죄사절이라고 있고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 한일 관계를 매듭짓기 위해서 방위를 했다 하는데 어쨌거나 제목을 뽑을 때 그 김총리 방일 쇼크 그렇게 뽑았으니까 상당히 한국에서는 충격적이고 또 굴욕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민통 민족시보예요. 국가와 민족의 수치다. 예속과 국언을 애원했다. 이제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내에서는 이 그 이제 그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거 사인이 한일 강요 회의가 이제 다시 개최가 됐거든요. 이게 일본이 중단시켰다가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그 시위 행진단이 이제
그런데 여기 뭐 배동원 선생도 보이고 아마 곽동의 그 당시에 조직국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김대중 선생의 제레일 뭐 플래카드가 구겨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한국 학생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한다 등등의 구호가 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형초 상화를 앞세우고 일본에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이거 그 한학동 학생들이 단식 투쟁을 하고 한민통 그 당시 한민통 맞죠? 한민통 그 회원들이 가도에서 선전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열심히 싸웠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돼서 그 생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김대중이 준 충격파였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죠. 그 서울 물리대 앞에 교문이 닫혀 있고 기동대가 출동해 있고 학생들이 그 교내에서 아마 이날 학교 바깥으로는 진출을 못했던 걸로 그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 시위대가 있습니다. 이날 12대모라고 해서 상당히 학생운동사에서 우리 민주운동사에서 중요한데 우리 큰형 지금은 아주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때 의예과 73년이니까 의예과 2학년 때였죠. 의예과 2학년 때 잡혀가서 구류 29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속된 사람들 빼놓고는 구류 제일 그 세게 맞아갖고 그러니까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 이제 갇혀 있다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72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민족시보에 보니까 그 못 보던 사진들이 국내에서는 이 사진 거의 한 장이 알려졌었는데 몇 장 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면 배치를 보면 김대중 사건 진상 밝혀라, 중앙정보부 해체하라, 대일리에서 그만두라, 뭐 자유 아니면 죽음을 이게 막 그 당시에 12대모에서의 그 구호였던 것 같아요. 박정희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서울대 학생들 드디어 걸기했다 하고 그 밑에 하단에는 김대중 선생을 구출하며 하는 이제 그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이제 처음 그 보는 사진들이 민족시보에 많이 실려 있었어요. 이 사진 요거 물리대 내에서 또 잡혀가는 장면들. 네. 이제 이런 데모가 있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내에서 연금이 해제가 됩니다. 한국 내에서 연금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일본 신문에는 강력한 투쟁과 세론의 승리다. 그리고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조선일보에서 제목을 뽑은 거는 국외 활동이 국가에 누를 끼쳐서 미안하다. 뭐 아주 뉘앙스가 다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투쟁들이 점점점 이제 세게 일어나서 이제 물리대 데모도 있고 그다음에 각 대학들 고대, 연대, 요거 성대 그 명륜관인가요? 그 문 앞에 그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재해 인사들을 이런 버스 트럭에다가 싣고 잡아갔네요. 함석헌 선생이 이제 고령인데 이 트럭에 좀 힘들게 오르시는 장면이고요. 뒤에 시민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락은 런던 그러니까 바하마로 이제 도망을 쳤다가 런던에 나타났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김대중 납치 사건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바로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가 이제 이렇게 데모가 심해지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또 가짜 부원 사건 그게 발생을 하니까 연말에 이후락을 잘랐죠. 이후락은 잘리고 난 다음에 아이쿠 하면서 이제 위험하다 하고 자기가 빠져나와서 박정희하고 딜을 해서 딜이 잘 성공을 했어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여 이제 숨어 있다가 영국에 다시 나타났죠. 그건 이종찬 씨 그 회고록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73년 11월, 12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헌청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신헌법 이전에
그러니까 제3공화국 헌법에는 헌법을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발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민이 발의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헌청원을 그때 기준이 아마 50만인가 그랬을 겁니다. 5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개헌안이 국회에 접수가 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게 그 토론을 해서 이제 의결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유신헌법에서는 그게 빠졌죠. 박정희가 지워버렸어요. 그렇지만 국민들 기억에는 생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저 장준하 선생하고 백기환 선생, 아직까지 학생들은 이제 치고 일어났는데 제에서는 세게 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 그 개헌을 청원한다. 그리고 그 서명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로 그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한 호응을 얻었다고 그래요.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발달한 것도 아닌데, 뭐 그 직접 서명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해야 하는데, 뭐 빠른 시일 안에 30만 장이 모였다고 그래요. 이게 서명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0만 장, 아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인을 받아서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그걸 나중에 긴급조치가 선포가 되고 난 다음에 장준하 선생, 백기환 선생의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명용지를 불태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도 신민당 개헌추진본부를 만들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는 이 개헌청원 운동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금지시킨 게 바로 이 긴급조치 1호 를 반포합니다. 그리고 2호도 이제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게 되고요. 여기서 영장 없이 체포해서 징역 15년에, 그러니까 헌법 고칩시다라고 얘기만 해도 영장 없이 체포해서 징역 15년을 때리겠다는 아주 살벌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장준하 선생이 잡혀갔는데, 이 사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긴급조치 1호 때 장준하가 제일 먼저 잡혀간 거예요. 장준하, 그 옆에 백기환 선생님입니다. 3주기가 며칠 안 남았죠. 3주기 며칠 안 남았는데, 아니 오늘인가? 그만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대생들이 이제 잡혀 들어와서 같이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장준하 선생이 어디 글 쓰신 거에 제발 앞으로 4월 혁명을 비판하면서 4월 혁명이 왜 실패했냐, 장준하 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 앞장서지 않았냐. 4.19 뮤지카바다 거기 15살짜리 여중생부터 끼케야 대학교 4학년짜리만 누워있지. 거기 이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떠들었던 지식인들, 어른들 단 한 명도 같이 누워있지 않다. 그런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부디 앞으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선 어른들이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신, 아주 이 두 사진이 감동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장준하 선생이 이렇게 개헌청원 운동을 시작을 했다가 하여튼 이제 붙들려가는 신세가 되고 긴급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긴급조치도 상황을 잠재울 수가 없었죠. 김대중 대통령도 3.1절을 기해서 외신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국내 기자들은 접근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억압과 공포는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우리 박정희 5천만의 영원히 통일은 박정희 정권 타도로 이룩된다.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 활동을 못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활동을 못 하지만 학생들은 또 이제 이런 엄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 방학 중에 움직여서 3월달을 거쳐서 이제 4월달에 시위가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어마어마무시한 사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가 안 됐지만 윤보선 전 대통령, 그다음에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같은 분들이 연루가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뭐 연금돼서 학생들이 그 집에 접근할 수 없었으니까 뭐 이 정권에서도 김대중과 연결됐다, 그렇게 씌우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긴급
군법회의가 설치되고 학생들이 줄줄이 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월 3일 날 요 민청학년을 수립하려고 했다는데 민청학년이라는 건 실제 있었던 조직은 아니고 선언문을 쓰면서 만들어낸 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민주학생청년연맹 뭐 그래서 급조해서 이제 지은 명칭이었고 4월 3일 날 전국 각지에서 데모가 있었는데 뭐 많이 바로 진압이 됐습니다. 경찰이 투입이 돼서 이건 서울의대에서 있었던 데모 광경을 누가 찍어서 그 민족시보에 이제 제보를 해서 일본 신문에 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김대중 구출 운동이 벌어지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제롬 코엔이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한국을 방문을 했죠.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이 공항에도 나갔고 또 세미나를 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김대중 대통령 불참이 유감이다. 먼저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코온 교수나 라이샤오 교수 이런 분들이 뭘 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을 석방시키면 그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주선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고 김대중은 71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을 때만 해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죠. 한국 야당의 이제 젊은 신예였지만 납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온 교수 같은 사람이 와서 김대중을 만나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불쾌하게 여기고 뭐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민청학년 사건을 터뜨렸을 때는 이제 한민통 곽동의 의장이 민청학년의 무슨 배우인 것처럼 또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민족시보에서도 이제 민청학년 사건은 호위 날조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통년 뭐 전체가 다 날조지만 한민통 입장에서는 이 곽동의 의장을 걸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 그 무고를 철회하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74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74년 4월 달에 이제 긴급조치 4호가 공포가 됐고 민청학년 인혁당 사건이 시작되는 그 분위기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일본 내에서는 원상회복 요구가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한 게 뭐냐면은 그 원상회복 요구를 사실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걸었냐면은 김대중이 재판을 받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래서 7년 이 원상회복 요구가 강하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강하게 지금 뭐이 한통령 회원들인데 김대중의 재레일 일본에 다시 오게 해라. 뭐 이제 그걸 내걸면서 이제 이 데모를 심각하게 하니까 그리고 김대중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총통제는 사실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재판을 해서 김지아 죽이려고 그러고 뭐 재판에서 사형무게 빵빵 때리고 김대중에게 새로운 위기 긴급 조치에 걸지 않을까 일본에서는 그걸 크게 우려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다행히 긴급 조치로 김대중을 잡아넣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김대중한테 소환장을 보냈어요. 법원에 나와라. 그래서 선거법 이게 71년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요. 67년 7대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74년이니까 만 7년 전 얘기죠. 68 부정선거니까 만 7년 전 사건을 들고 나와갖고 김대중한테 소환장을 보내고 그러니까 명분은 뭐냐면 형사사건 피고이기 때문에 출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국 금지를 시켰다. 그래서 이 재판이 끝나면은 이제 일본에 갈 수 있는 신분이 되지만 재판하고 있는 동안은 못 간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김대중을 처형하려는 그 첫발을 띈 것이다. 출국 저지에 비열한 음모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보도를 했고 김대중도 자신의 예언이 적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본 외무성에서도 크게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대중 소환 그 법정 소환은
사법부가 한 거라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관여 못한다. 아이고 뭐 삼권 분립에 잘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서 출국이 안 된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김대중 소환은 국내 문제니 일본은 간섭 말라. 타국이 간섭 못할 국내 문제다. 뭐 이제 이렇게 한일 양해 위반이 아니다.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일 양해는 김대중이 일본에서 했던 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였거든요. 근데 67년 대통령 선거니까 뭐예요? 일본에 가기 훨씬 전에 일이니까 이거 한국 국내 문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일본에서 김대중을 다시 보내라 하는 그 압력을 피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증인을 무려 181명이나 채택을 했습니다. 증인 채택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그 검찰 측 증인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은 181명 증인 신문하려면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헤엄없이 이제 우리 그 옛날에 사람 이름 부르는 뭐 할 때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했다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뭐 그러다가 뭐 그것도 이제 기가 막힌 얘기인데 181명이나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뭘 했냐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걸 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아마 민주운동 진영에서 처음 낸 게 아닌가 싶어요.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있지만 뭐 거의 그 변호인들이 활용을 안 했었던 건데 본격적으로 누구냐면 이 박충순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충순은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뭐 이렇게 민주 진영에서 욕 먹었지만 5공화국 들어선 다음에 국회의원 됐죠. 발탁이 돼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기피 신청 내니까 당연히 기각이 됐죠. 그래서 그 항고를 했는데 그 항고도 기각이 되고, 그래서 대법원에다 재항고를 했는데 뜻밖의 대법원에서 이 기피 신청을 받아줬어요.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이번에 다시 뒤져보니까 누가 이걸 인용을 했던가 보니까 양병호 대법원 판사예요. 양병호 기억하십니까? 80년 김재규 재판 때 그 주심이었죠. 그래서 살인 사건, 요새 이제 뭐 서울의 봄 영화가 유명합니다만 그 김재규에게 그냥 단순 사진이냐 내란 목적 사진이냐. 그래서 이제 정권에서 내란 목적 사진이라고 해야 전단위가 출동할 수 있는 군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단순 살인 사건이면 아무리 이제 피해자가 대통령이라는 그 중요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 살인 사건에 군대가 동원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군대가 출동한다는 거.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양병호 판사가 주심을 맡아서 법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내란 목적 사진이냐. 이거는 단순 사진이다. 그렇게 밀고 가니까 양병호 판사를 잡아다가 뭐 고문을 한 거 해서 며칠 동안 이제 하여튼 고초를 치렀습니다. 그 양병호가 김대중 법관 기피 신청을 그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환송을 했어요. 그래서 두 달 뒤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기피 신청을 결정을 했습니다. 기피 결정을 한 그 당시에 이제 판사는 이재화 판사였는데, 이재화는 이거는 이제 뭐 물론 대법원의 그 판결이 있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다시 대법원 거를 깨고 다시 이제 기각 결정해서 올리는 것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뭐 그러지 않고 대법원을 거를 따라서 이제 기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당시 언론에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화 뭐 좋은 판결을 내렸다 하고 이제 격려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이재화는 나중에 50 때는 아주 그냥 쫙 들어갔고 오송회 사건 1심에서 그 이보한 판사가 거의 집행유예 주다시피 거의 사실상 무죄를 준 건데 그거를 2심에서 다 뒤집은 게 바로 이재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반헌법 행위자율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헌법재판관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한민통은 1년 동안에 열심히 싸웠고, 요 앞에 사진이 빠졌는데 한민통에서 했었던 게 박정희 화용식을 했죠. 제 기억에 60년대도 박정희 화용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군인 화용식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허수아비를 박정희라고 준비했다가 야 이거 했다가 큰일 난다 해서 박정희 띄고 아마
근데 계급장은 소장을 달았던가 고대에서 뭐 이제 그랬다가도 이제 잡혀가서 많이 뚫겨 맞았죠. 이제 그래서 국내에서는 내놓고 박정희 화형식을 못했는데 일본이다 보니까 박정희 화형식을 했고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 같은 데서 한민통을 또 노리게 되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하여튼 1년 그러니까 김대중이 납치되고 1년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1년이 됐을 때 한국 정부에서 뭘 했냐면 김대중 씨 사건 수사 중지. 그러니까 한국에도 형식적으로 수사본부를 만들어 놓고 정명래 정명래 그 유명한 사람이죠. 저 서울지검 공안부장 정명래인데 바로 그 1차 인혁당 사건 때 10년 전 64년도에 1차 인혁당 사건 때 이용훈 부장검사 등이 그 기소를 거부하니까 당직 쓰고 있다가 이제 언론 그 서명을 해서 중앙정보부에 발탁돼서 부국장을 지낸 그 인물이 이제 이때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이거를 이제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렸고 요 가운데 인물은 외무장관 김동조, 그다음에 오른쪽은 문제의 김동훈 그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주년을 지나가는데 이제 8월 13일이 생환 1주년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날인 8.15에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 문세광이라는 제일동포 청년이 8.15 기념식장 광복절 행사 기념식장에서 박정희를 저격을 했고 그 와중에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이제 단상을 둘러싸고 있고 정일권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 유교사들 이렇게 총에 맞아서 이렇게 딱그 있는 그 의자에 쓰러져 있는 유경사들 이제 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 저녁에 유경수가 죽었는데 뭐 문세광 사건을 갖고 한번 자세히 얘기했었습니다만 누구 총에 죽었는지 모르죠.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뭐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세광이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발표했지만 문세광 탄환의 총에서 나가지 않은 것만은 뭐 100% 확실한 것 같고요. 이 문세광이라는 젊은이는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김대중 납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돼서 됐고 실제로 박정희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김대중 납치 사건만 없었으면은 그네 엄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이제 그 탄식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문세광이 그 김대중 연설 녹음을 10번 넘게 반복 청취할 정도로 김대중 구출운동에 이제 적극 가담했고 죽음이냐 승리냐의 혁명전선에 나선다. 최근에 일본 내에서 그 무슨 이제 오랫동안 피신하던 테러범이 죽을 때 자기 이름으로 죽고 싶다.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하고 문세광이 관련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조금 나오다가 말았는데 뭐 어떻게 됐나 좀 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한민통을 모략을 그 하려고 했고 그 뭐 그러다가 이 모략의 방향이 한민통에서 바로 조총련으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호종이라는 사람들에서 이 조총련과 직결된 것처럼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한민통 얘기는 그 후에 70년대 후반에 이제 계속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서 그 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좀 유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박정희가 긴급조치도 해제하고 구속됐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 또 석방도 했죠. 아마 했나? 조금 뒤에 했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짧은 해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에 신민당에서는 이제 김영삼이 그 총재에 당선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진산이 당권을 잡고 있다가 유진산이 죽었죠. 뭐 타협적인 진산계와 뭐 김영삼도 한 뿌리였어요. 유진산하고 한 뿌리였지만 갈라져 나와서 선명야당, 그러니까 유신 체제에 순응하고 협조하는 야당이 아니라 선명야당을 주장을 했고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은 그
이 김영삼 후보를 그때는 지지를 했죠. 지지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1차, 2차까지 가는 1차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하고 그렇지만 2차에서 이제 그 하여튼 과반 득표에 성공을 해서 그 당선이 됐습니다. 또 이제 요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나왔는데요. 그 이 워싱턴 스타라는 그 이 미국 저 보수계 신문 아마 이게 통일 워싱턴 타임즈 워싱턴 스타는 다른 신문이네. 예. 워싱턴 스타라는 신문에 김대중 사진이 2단으로 실렸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은 그 사진을 이런 기사가 실릴 거면 그 사진을 실어야죠. 근데 그 사진은 안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대중이 납치되어 와갖고 국내 신문에 사진이 안 실린다 하는 거죠. 그런 식이었다가 이젠 김대중이 조금 해금이 돼서 김대중 사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있었죠. 73년에도 실천선언이 있었지만 별로 못 되다가 4년 10월 24일 12.4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시위를 보도했다가 편집국장 송건호 선생이 중앙정보부에 연행이 됐어요. 기자하고. 그랬더니 이제 송건호 선생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신문 기자들이 농성을 했죠. 농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되고 이때부터 그 이듬해 3월달에 기자들이 쫓겨날 때까지 동아일보가 지면이 아주 찬란하게 빛났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74년 12월 7일에 김대중 대통령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하여튼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어요. 개헌을 주장하면서 농성에 들어가니까 그걸 격려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관에서 막았죠. 그래서 입구에서 이제 못 들어가고 기자회견에서 인권 확보에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해서 이게 이제 신문에 요게 실렸습니다. 요 아래 사진은 좀 시커먼 사진은 민족시보에 실린 거고 위에 이 사진은 김대중 대통령 얼굴이 정면에서 클로즈업돼서 사진이 나갔고 그리고 그 무렵에 잭 앤더슨이라고 뉴욕타임즈의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죠. 칼럼니스트가 박정희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대중 납치 사건이 정보부의 소행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해서 신문에 또 크게 보도가 됐고 그 와중에 뭐가 있었냐면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제 홍종인 선생이 이제 처음으로 여기다 이제 의견 광고를 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홍종인 선생이 요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홍 선생이 좀 내시오 언론인이 내시오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은데 좀 오늘 확인한다 해놓고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 여기 언론의 자유를 지킬 요겁니다. 그래서 백지 광고 상황에서 그 시민들의 격려 광고를 이끌어내는 거에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한 시민. 또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그 당시에 100만 원짜리 광고를 요만하게 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1만 원짜리 광고. 그 당시에 1만 원이면 뭐 지금 돈 한 20만 원은 됐을 겁니다. 세뱃돈 받은 건 이제 많이 털어갖고 저도 냈었는데 하여튼 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자 하면서 어떤 행동 지침 비슷하게. 이게 이제 동아일보 광고 사태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를 하게 됐는데 뭐 이런 방향으로 하자 하는 얘기를 아주 초기 단계 그러니까 1월 1일이면 아직 시민들 광고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가 광고 하나 받는데 그리고 백지 광고가 몇 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교회 여성연합회, 그다음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그다음에 경동교회, 뭐 이제 이런 데서들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이 백지 광고 사태가 이제 동아일보 광고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민주회복 국민 회의라는 제야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제통일적인 단체고 여기 원로들이 이제 쭉 참석을 했는데 김영삼, 양일동, 그다음에 함석헌 또 저희 외할아버지도 참석을 하셨네요. 그래서 정형 박사도 보이고 이제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각계 대표 7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국내 신문에는 요 사진은 보도가 됐어요. 요 사진은 조금 신문 사진이 흐려서 조금 깨끗한 사진으로 보도가 됐는데 요 사진이 딱 그 보도가 됐는데 그 이 민주회복 국민회의 그 거기 이제 거기 그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서 제법 길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발언 요지가 있고 그 아마 납치돼서 귀국한 다음에 처음 정치적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걸로 그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74년 말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조금 움직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75년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기자회견 장면인데 천관우 선생, 윤형중 신부님 인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저 함세웅 신부님, 그리고 이제 그 이태영 선생님 등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야라는 거는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라는 게 71년도에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쭉 움직이면서 함석헌, 김재준, 천관우, 또 당시에 법정스님, 지학순주교 이호철 선생, 계운재 선생, 또 시인 김지하, 뭐 이런 인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신식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제야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분리가 됐죠.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정치 세력입니다. 의회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고 전업 정치인이 아니죠. 그 운동으로서의 정치를 표방했던 분들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참여함으로써 제야의 성격도 많이 바뀌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74년 12월 10일 김대중 이희호 여사가 천주교 정의구회 사재단 주최로 명동성당에서 열린 인권회복기도회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그 옆에는 김상현 의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헌 요구가 그 거세지니까 박정희는 개헌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연두 기자회견을 박정희가 거르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 저 윤모 대통령은 안 하네요. 뭐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소통 뭐 처음에는 무슨 뭐 저 출근할 때 그 저 뭐 기자 인터뷰 하는 듯 하다가 거기서 말 실수가 계속되니까 그것도 안 해버리고 이제 완전히 불통 최고 불통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박정희가 이제 개헌을 안 한다고 버텼다가 그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뭔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정부가 통제하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거는 뭐 관권 동원하면은 여기서 한 70% 얻는 거는 문제가 없다. 뭐 이제 이렇게 판단해서 그 국민투표를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투표를 계획할 때 거기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국민투표 상황이니까 뭐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었죠.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홍보하는 건 괜찮고 찬반 토론은 안 된다. 이렇게 막아놨지만 뭐 김대중 대통령도 민주회복 승리를 확신한다. 납치 후 최초 여긴 또 요걸 최초라고 했지만 뭐 하여튼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자 연행 석방과 연행 중지, 난국 타계에서 국민투표 중지하고 제야 인사와 애국적 대화의 길을 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미국 김영삼도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국민투표 계획 철회를 요구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양일동 당시 통일당 총재, 그러니까 납치 현장 때 양일동 총재 만나다가 그렇죠. 그래서 양일동 총재가 상당히 의심을 받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거 양일동 씨가 저쪽에 협력한 거 아니다. 양일동을 밀착 감시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샜을지라도 그걸 양일동 씨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제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갖고 그러니까 이 국민투표 직전이죠. 만나서 협력을 다졌고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유신 정권이 뭐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70% 이상 얻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박정희가 구속자 석방을 하면서 자 이제 끝났어. 이제 판사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구속됐다 풀려난 사람들이 나와갖고 다 고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도 그걸 받아서 유신 초기에 그 유신 시작했을 때 그 국회의원들 잡혀가서 고문당한 거, 그거를 저 2월달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인혁당 사건, 또 민청년 사건 그 피해자들 고문 얘기가 한참 진행될 때 이 국회의원 고문까지 이제 다시 72년에 있었던 그 고문 얘기가 다시 나왔고, 그 기자회견 현장에서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사진이 좀 흐립니다만 이세규 장군이고, 그다음에 김영삼, 또 김대중, 양일동 등등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고문을 폭로했습니다. 이때 이제 장준하 선생이 긴급조치 1호로 잡혀 들어갔다가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아서 견지동에 조내과라고 있었어요. 우리 평화박물관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병원인데, 거기 조내과에 이제 입원을 하셨다가 조금 회복이 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회견을 위해서 개헌의견 통합을 촉구하겠다. 그래서 제야가 갈라져 있었죠. 그러니까 저 윤보선 세력이 있었고, 그때까지 아직 윤보선 세력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민당이 있었고, 통일당이 있었고, 또 당 밖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그래서 제야가 넷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야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장준하 선생이 71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당신이 좀 선수로 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자기가 그 통합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자임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윤보선 만남이 이루어지고 결국 사자회담을 주선을 했죠. 그래서 그 양일동, 윤보선, 김영삼, 김대중 사자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당 통합. 자, 박정희 정권하고 맞서려면, 그러니까 이 유신하는 그 직전에 하여튼 그 진산, 비진산 뭐 그 다툼 속에서 양일동이 떨어져 나와서 민주통일당 만들었는데 그거 아니다. 그리고 제야도 틀어져 있는데 이 정치권에 그를 지향하는 세력들은 다 하나로 모여서 반유신 투쟁을 전개하자 해서 요 사자회담이 상당히 의미가 있게 야당 세력의 통합을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방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합의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납치 사건 이후 처음으로 대중과 만나서 4.19 그 관련 기념 행사에서 처음으로 대중과 만나서 이제 그 만나는 행사를 가졌고 했는데, 이 국내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월남이 패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늘 주장하는 게 한국 시계하고 국제 시계가 맞지 않는다. 늘 엇박자가 나온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75년도에도 뭐 이 한국의 민주운동 기세가 만만치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월남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그 분위기가 급전하죠. 이제 급전하게 되면서 가장 상징적인 게 박정희, 김영삼의 회담, 박김영수 회담이라고 하는데, 이 진상은 안 밝혀졌어요. 김영삼이 끝끝내 입을 다물고 이제 죽었는데, 뭐 흔히 추측을 하는 건 뭐냐면은 박정희가 김영삼을 구워 삶았다. 그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75년까지만 하고, 아니 75년이 아니라 73년에 했으니까 78년까지만 하고 물러나고 그 다음은 김총재가 하시오 라고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거를 김영삼이 순진하게 믿었던 게 아니냐. 어쨌거나 김영삼의 그 투쟁 수위가, 선명야당을 표방하고 들어갔다가 투쟁 수위가 확 낮아졌습니다. 확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78년이 지난 다음에 김영삼이 다시 세게 붙기 시작을 하죠. 근데 김영삼은 78년도에 박정희가 임기가 끝나면은 자기한테 물려줄 거라고 그건 기대를 했던 게 아니냐, 그런 미작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 야권 통합이 그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장준하 선생이 이제 크게 좌절을 하고 뭘 했냐면은 김대중과 손잡고 하려고 다 깨졌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사실 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으로 볼 때는 좀 앙금이 남았던 거죠.
떨어져 나가서 당을 만들었으니까 뭐 국민당이 그 후보를 그 박기출 선생을 내갖고 끝까지 뛰었던가 하여튼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협력을 안 하고 그렇게 따로 놓은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졌을 수 있는데 뭐 장준호 선생이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사과랄까 뭐 좀 그 양해랄까 양해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하면서 이번에는 아니다. 모든 성과는 당신이 가지시오. 근데 당신은 움직이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바깥에서 그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 내가 당신의 이름을 좀 팔면서 사람들을 만나겠어. 그러나 그 성과는 당신에게 가도록 하겠어.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함석헌 선생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김대중과 장준하가 저렇게 굳게 손을 잡는 걸 박정희 정권이 보고 있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야 하는데 집에만 있는 김대중이 아니라 바깥을 돌아다니는 이제 장준하가 그 타겟이 됐다 해서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뭐 장준하 선생 그 죽음을 당하고 난 건 그 장례식장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지만 갔었어요. 뭐 그 얘기는 뭐 딴 데서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여튼 장례식장에서도 깊은 침묵이었죠.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었던 건 장준하 선생의 죽음에 대한 뭔가 그 곡절을 장례식장에 가면은 좀 들 줄 알고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갔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아주 깊은 침묵과 슬픔만 온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이제 그 장준하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76년을 맞이하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원주에서. 그러니까 뭐 김재하가 나중에 이상해졌지만 원주는 건강합니다. 원주에서 이제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원주에서 이제 카톨릭 쪽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여서 그 76년 1월달에 성명이 나왔어요. 그 성명이 나온 걸 보고 개신교 쪽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익환 목사님. 뭐 자극을 받고 개신교도 이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서명운동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또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정일영 박사였던 것 같아요. 정일영 박사가 중간에 그 양쪽하고 다 연결이 되면서 야 이거 따로 할 필요 없이 하나로 합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로 합치자고 했는데 이 선언문을 발표할 때가 날짜는 3.1절로 정해졌는데 발표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와 정치인이 명동성당으로 치고 들어간 셈이 됐습니다. 물론 뭐 신부님들한테 양해를 받긴 했죠. 그래서 그 3.1 구국선언 명동 사건이라고 얘기가 되지만 그 서명제 중에 카톨릭이 빠져 있죠. 카톨릭은 왜냐하면 1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11명이 서명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구속될 때는 카톨릭 사람들도 많이 구속이 됐어요. 재인사 11명을 구속을 했는데 이 발표는 서정각이라고 당시 서울지검장입니다. 서울지검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뻔했대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여기 양일동 선생 같죠. 함석헌 선생 또 김대중 선생 부부 뭐 참석을 했고 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선언문이 만들어진 게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 서명, 문익환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서명이 정일영 이태영 부부에 의해서 이제 좀 하나로 묶이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사진이 빠졌네. 이우정 선생님이 요 3.1절 기념 미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광고할 때 나와서 성명서를 간단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끝에 나와서 약간 그 이제 촛불 기도 같은 거 조금 하고 그러고는 집에 간 거예요. 여기 이제 김대중, 양일동, 그다음에 권노갑, 이희호 여사 얼굴이 가렸고 이거 아마 김옥도 비서 같아요.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있고 아마 뭐 이렇게 하다가 다 집에 별 큰일 없이 집에 갔는데
이걸 박정희가 정보 보고를 받고 펄펄 뛰어갖고 이걸 가만 놔두느냐.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 아뜨거 해갖고 했고, 이때 이제 검찰 공안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해갖고 정치근이가 그때 공안부장인가 해서 나중에 50 초기에 검찰총장 법무장관으로 승승장구한 게 이거 기소한 거 발판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구국선언 그 선언문인데, 여기 보면 백규환 선생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이름을 썼다가 지우고 지우고 이제 성명서가 배포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김대중, 정일형, 김관석, 윤반웅, 안병무, 서남동, 이우정, 그다음에 이게 윤보선, 김대중, 그 은명기, 또 이문영, 운동환.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도 없고, 그다음에 또 누가 없냐 하면은 그 여기 이제 저 정일형 박사는 들어갔고, 이태용 선생은 이름이 안 들어갔죠. 이태용 선생은 뭐 부부 중에 이제 한 분만 쓰셨고, 그 누가 빠졌냐면은 이 문익환 목사가 빠졌어요. 문익환 목사가 왜 빠졌냐면은 요거 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걸 다 아셨는데, 이때 뭘 하냐면 공동 번역 성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익환은 이거 마무리해야 하니까 빼주자, 빼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익환 목사가 성명을 주도했지만 문익환 목사가 빠졌습니다. 근데 실무 준비는 문익환 목사가 하셨어요. 이제 그래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구속이 되고 이제 하니까 석방하다 한국의 양심을 해서 이제 이런 그 칼날 전단지가 만들어지고, 여기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함석헌, 이우정, 안병무, 김지하, 이태영, 정일형, 서남동, 함세웅. 그렇죠. 이분은 누군가? 이분이 문동환 목사님이네. 문동환, 그 다음에 이문영, 뭐 이런 분들 그 이름을 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해동 목사님은 빠져 있는데, 이해동 목사님, 이해동 목사님 부인 박용길, 그 또 문익환 목사님 부인이시죠. 이렇게 있고, 여기, 예, 여기 좀 사진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서명제에는 빠졌지만 이걸 주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이 프린트물을 만드는데,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한빛교회에 와서 찍으셨다는 거예요. 한빛교회에. 그래서 찍은 거는 이해동 목사님이 찍었고, 그러니까 그 이해동 목사님이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제자니까.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타자를 누가 쳤냐면 이게 문호근 씨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문성근 그 배우의 형이죠. 문익환 목사의 큰아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냐 하면은 문익환 목사가 그럼 타자는 이해동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에서 등산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등산할 때, 요새는 등산 안 해서 모르시지만 가리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타자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지를 이제 긁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로 그 등산을 해서 한 뭐 200매, 300매, 400매는 잘 정도는 아마 뽑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뽑는 건데, 그 타자를 이게 보면 타자 친 거잖아요. 그냥 가리방에 글씨를 쓴 게 아니라 그 문호근 씨가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문익환 목사는 서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해동 목사님은 당연히 또 서명을 안 했고 하니까 이걸 아는 건 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익환, 이해동, 그 다음에 문호근. 이 세 사람만 아는데 이해동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해동 목사님이 한참 이거 누가 썼어 하는데, 이제 문익환 이해동 선생 목사님은 타자를 못 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독수리 타법으로 쳤다. 시간 오래 걸려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창문 너머로 보니까 문호근이, 그러니까 호근이가 타자기를 이렇게 들고 들어오잖아 하시면서 이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아는 사람은 3명인데 문호근은 도망갔었고, 자기는, 그러니까 이해동 목사님 당신은
불지 않았으면 그건 누가 불었겠느냐. 아니 세상에 이 저 아버지가 아들을 불었다고 문익환 목사님이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그렇게 참 순진하신 분이다 하면서 아주 재밌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동 목사님은 서명은 안 했지만 주요 관련자는 이제 구속이 돼서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종옥 그 사모님이 요런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데모를 할 때 민가협의 원형이 되는 거죠. 가족협의회, 가족운동을 이끄는데 그 복장을 보라색 한복을 맞춰 입고 그다음에 딱 그 부채를 꺼내 드는데 부채에다 구호를 써서 처음에는 큰 부채를 들고 다니는데 이제 눈에 보이니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중엔 접는 부채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쫙 피면은 거기에 이제 남편 이름, 수임번호 또는 석방하다 구호가 써져 있는 그걸 갖고 온 겁니다. 이 재판이 뭐 피고인도 많았지만 피고인들의 정치인이 많다 보니까 그 국회 주변에 있는 그 변호사들 있죠. 이분들이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권 변호사들, 뭐 인권 변호사 4인방이라고 해서 열심히 어찌든 그런 분들, 뭐 조준희, 홍성우, 이돈명, 뭐 황인철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뭐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워낙 세게 붙어서 인권 변호사들은 좀 뒤로 물러 있고. 앉아 있고, 그래서 법정이 그 상당한 쇼쇼쇼 분위기로 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3.1 그 저 부정성 그 아니 저 3.1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에 가족들의 모습이죠. 그 김대중 대통령 부부, 장남 김홍일, 차남 김홍걸, 삼남 김홍업, 삼남 김홍걸. 그래서 6888 이런 건 김대중 대통령의 수임 번호고 아까 6892이 이해동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굉장히 그 재미있는 사진인데 설명이 박영숙 역사라고 돼 있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품이죠. 가서 그 테이프를 딱 준비해 갔다가 딱 입에다가 스스로 붙인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발언할 수 없었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김옥도 비서 같고요. 요거 이제 위신에 실렸는데 여기 설명해 보면 박영숙 안병무 부인 근이라고 나오니까 박영숙 여사인데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unidentified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데 가만 보니까 김옥도 비서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좀 사진이 깨끗한 사진이 있었을 텐데 방청권을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말인즉슨 공개재판이라고 해놓고 그 방청권을 주는데 가족은 피고인당 한 장씩만. 가족은 한 장씩만. 그래놓고 법정에는 다 기관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놈의 공개재판이냐 하면서 함석헌 선생, 그 다음에 여기는 공덕기 여사, 윤보선 대통령 부인이지. 윤보선 대통령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분이 어느 분 부인 사모님이시더라. 여기 김재아 어머니고요. 이호 여사. 그 다음에 김한림 여사. 그 김소은 선생, 수필가 김소은 선생 부인인데 그 따님이 민주운동을 해서 서강대 다니다가 김윤신하고 해서 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그 여걸들이 모였죠. 여기 이제 이호 여사, 이종옥 사모님, 공덕기 여사, 그다음에 박영숙 선생님, 그다음에 그 박용길 장로님 등등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 만사에 자유롭게 뭐 이렇게 공개 재판 구호를 써갖고 이렇게 하다가 요 부채를 뺏어가니까 이 접는 부채로 바꾸신 거고 소품을 바꿨고 다 보라색 한복을 맞춰갖고 입고 나오신 거고 이게 일종의 단체 유니폼인데 가슴에는 다 남편들 수임번호를 붙이고 여기 정일형, 윤보선, 함석헌 이분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죠. 김대중 선생 석방하다, 김재하 시인 석방하다, 긴급조치 해제하다, 구속학생 석방하다.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이렇게 구속자들이 모였고 이호 여사들 참석하시고 뭐 그때 이종옥 선생님이 제일 어린 편이어서 이제 실무간사 그 역할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요건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석방돼서 그 김신묵 그 사모님, 박용길 장로님,
거고, 이건 안병무 선생이 이우정 선생, 함석헌 선생, 또 이종욱 사모님, 박용길 장로님 같죠? 예, 모이신 거고요. 이제 전주교도소, 진주교도소도 갔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잡아들인 거죠. 그래서 김대중을 투옥을 시켰는데, 김재규가 진주니까 제일 따뜻한 곳.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서 풀어주지는 못하고 징역을 사는 데서 제일 따뜻한 곳으로 그 진주로 이제 모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너무 멀어서 힘들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면회 가기는 힘들었겠죠. 교통도 안 좋고, 지금이야 대진교속도로가 뚫려서 이제 바로 갈 수가 있지만 그때는 이제 교통편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이 겨울 나기에는 그래도 제일 교도소 중에서는 제일 나은 곳이었다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요. 한화갑이고 이우정 선생님, 안병무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해동 목사님 등등이 이제 이게 일종의 방청투쟁이에요. 그 재판이 끝나면 재야 인사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우 한 바퀴 돌고 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이분들은 1심 끝나고 풀려나셨나 그럴 거고, 항소심에서는 이제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 김옥도 비서와 함께 이호 여사가 이게 어디 저 구치소에 면회 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저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기사를 보고는 교도소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기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경름 입장에서는 정말 교도소는 그래도 그 안에서 운동 시간도 있고 나가서 햇볕도 보고, 그런데 여기는 병실 실내에 몇 년을 갇혀, 1년 반인가를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무슨 안에서 투쟁을 했겠느냐. 저 자서전에 보면은 이 교도소 생활이 특실 생활이 교도소보다 훨씬 힘들었다. 그 말씀을 자세하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이제 계시다가 형 집행정지로 석방이 됐죠. 아마 하나가 같은데, 그 석방될 수 있었던 건 78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신민당 득표율이 공화당을 앞선 거예요. 아무도 이제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됐고, 이제 풀려나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 이 중간에 사진이 빠졌습니다. 아이고, 중요한 사진이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냐면은 이제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또 신문사 사진에서 빠지는 거예요. 신문에 보도가 안 되는데 재밌는 사진이 한 장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최저는 코트에 정리하다 빠뜨렸네요. 79년 5월 30일이죠. 김영삼 총재가 선명야당을 내걸고 야당성 회복을 내걸고 이철승을 꺾고 당선이 될 때, 그때 이제 저 신민당 측 대의원들이 아서원이라고 그 롯데호텔 자리에 있었던 이제 큰 중국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는데, 거기 어쩐 일인지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계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김재규가 김영삼이 당선되는 걸 지지했거든요. 같은 김영김 씨예요. 그래서 김재규가 김영삼 당선될 수 있도록 김대중이 현장에 참석할 수 있게 연금을 풀어줬다 하는 게 이제 추측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김재규가 그거 맞다라고 확인을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100%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연금돼 있던 김대중이 연금이 풀려서 갔는데, 딴 신문에 보면 김영삼이가 거기서 환영대에서 연설하는 게 있는데, 동아일보 사진이 재밌는 게 뭐냐면 김대중 얼굴이 반이 나와요. 사진 한 구탱이에. 그러니까 사진을 유심히 보면 김대중이 왔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그러나 그 사진 기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김대중 얼굴을 다 실으면은 검열에 걸리거나 잘릴 것 같으니까 반만 실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나 뭐 다른 신문 보면은 그 김영삼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김영삼이 연설할 때 그 이제 음식점에 이렇게 쭉 나란히 앉았을 거 아니에요. 나란히 앉았는데 그 클로즈업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얼굴 반쪽이 나와 있는 사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79년도에 다시 반유신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뭐 이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많이 부각이 됐죠. 왜냐하면 장내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79년 5월 30일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월 달에 YH 사건이 있고 총재 가처분 신청, 또 김영삼 제명, 그 다음에 부망쟁. 그래서 79년 하반기는 김영삼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이 김영삼의 총재에 당선되는 데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지원이 아주 적극적인 지원이 아주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12.6 사건이 일어나고 서울의 봄이 시작이 됩니다. 12.6 사건이 일어날 때 김대중 대통령의 평가는 어렸을 때 제 마음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만 김재규가 좀 원망스러웠어요. 어린 마음에도. 왜냐면은 유신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잘하면 이거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함세웅 신부님께 여쭤보니까 그거는 한 교사가 몰라서 그래. 그 당시에 유신 체제가 굉장히 견고해서 그 정도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게 제야 계신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이제 그 함세웅 신부는 김재규의 의거를 높이 평가한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놈들이 우리 손으로 끌어내줘야만 이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반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 나는 반동의 기회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우리 손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하는 이제 그런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이게 좀 너무 좀 안타까운 일. 박정희를 정권을 우리 손으로 끝장내지 못한 게 안타깝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드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12.6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의 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녹화인 관계로 여러분들 그 댓글을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